안녕하세요. 추억의 뉴스통 배승희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황장수 소장님과 민영선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두 번씩 하네. 최근에 돌아가는 이슈를 보니까요. 너무나도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경제 문제도 그렇고 또 갑작스럽게 북한이 미사일 실험도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거 그 60일, 네. 60일 뭐 안 하면은 뭐 이제 대화로 나오네 어쩌네 이런 얘기 있었는데 한 75일째 잠잠하다가 김정은이가 드디어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하죠. 네. 그걸 이제 그 지난 수요일 날 새벽 3시 17분, 18분에 발사해서 4시 11분에 동해상에서 일본의 그 경제 베타 구역인가 거기 EEZ에 떨어져서 지금 이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정말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황장수 소장님 전문가시니까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우선 말씀드린 것은 우선 그 사소한 거지만은 아니 4시에 떨어졌는데 일본은 관방장관이 5시에 이미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6시에서 회의하고 있더만요. 그리고 왜 또 트럼프는 항상 아베하고 먼저 통화하고 우리하고 나중에 통화합니까? 북핵 문제인데.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전문가적 식견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자, 문 정권은 충격이 크겠죠. 충격이 클까요? 크죠. 왜요? 지금 현재 네. 북한이 한 75일째 조용했으니까 이제 우리 편이다 도발이 생각했나? 중단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 TV나 이런 쪽에서 이야기했던 쌍중단을 받아들일 것 같은 뉘앙스를 이야기했잖아요.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으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안 한다. 그래서 그 핑계를 평창 올림픽을 대 가지고 올림픽 기간 동안에 평화 축제 기간이다 해서 한미 군사 훈련을 안 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을 데려오고 그 전에 이제 12월 중순에 시진핑한테 가서 모종에 북하고 관련되는 섭외를 좀 한 다음에 2월 달에 북한을 올림픽에 참가시키고 그 다음에 북미 이렇게 평화협정이나 이런 부분을 중재하려고 핵 동결을 조건으로 하려 했다 봅니다. 우리나라가요? 예, 그런데 그게 지금 북한이 다시 쌓아버리니까 북한은 한국 너네들을 주도적 역할을 인정 안 한다고 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 대통령이 ICBM이라 말도 못했어요. 왜? 대륙간을 넘나드는 탄도미사일이 맞다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냥 ICBM이 뭡니까? 인터컨티넨탈 발리스틱 미사일 아닙니까? 그러면 대륙간 탄도탄인데 그걸 한글로 풀어가지고 대륙을 넘나드는 탄도미사일이 맞다면이라고 하면서 또 ICBM급이라고 해요. ICBM이면 ICBM이 ICBM급. 네. 홍길동을 지혜비를 지혜비라고 부르지 못한다라는 식인데 네. 그 말을 그래 하고 또 그거하고 병치를 해서 네. 미국의 선제 타격을 막아야 된다. 아니 북한이 ICBM을 쐈는데 이걸 규탄을 해서 미국하고 같이 정말 너는 이러면 우리 군사적인 압박도 할 수 있다 이래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느닷없이 북한의 ICBM은 ICBM이라 부르지도 않으면서 미국의 북한 공격을 막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급하면 속성이 노는데 본인이 가진 속성이 뭐냐를 이번에 여실하게 드러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요 굉장히 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아하고 또 애들 용어로 애들 표현대로 하면은 이런 식이죠. 아니 김정은이가 도발했는데 왜 트럼프한테 시비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못하고 무릎 꿇고 기어 나올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를 갖다가 하는 외교적 역량 활동을 강화하겠다. 네. 예, 그러면서 중국한테 트럼프한테도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협조를 요청한다. 아베한테도 요청한다. 그리고 시진핑한테 특히 빨리 송유관 좀 막아달라. 이런 한 얘기를 하지 않고 갑자기 그러면서 외교적 노력가지고 트럼프한테 선제 공격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실상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걔들 물론은 김정은이 도발했는데 트럼프한테 시비 건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네. 예? 안 그렇습니까, 강 소장님? 예, 그래서 트럼프가 아마 지금 현재 트럼프하고 통화해서 그런 뉘앙스를 전달한 걸로 이렇게 썩 비치는데 제 장담컨대 트럼프하고 통화할 때는 너네들 선제 타격하지 말아라는 말을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 놓고 국민들 앞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자, 선제 타격을 막아야 된다. 그럼 미국하고 북한이 둘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자, 깡패가 막 우리 집 앞에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깡패 잡으러 왔는데요. 경찰이 먼저 깡패를 갖다가 체포하지 말라고 깡패 편에 들어서 지금
보호를 해주는 걸 집주인이 하고 있는 행태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정신 세계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러는가 네. 정말 궁금합니다. 아니, 대통령한테 뭐 정신세계라고 그러고 또 아무리 운동권 그 좌편향적인 그런 진보적인 그 전대 출신들의 비서들이 많이 청와대에 있다고 그래서 뭐 정신 상태 뭐 이렇게 해버리면 좀 비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좀 동의를 합니다. 그런 표현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정신 세계라 해서 정신 상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니까 정신 상태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이니까 정신 세계라고 해주지 그냥 대통령만 아니면 정신 상태가 이렇게 했을 잘하고 거예요. 논란 가서 소통 보고 논란다고 하도 막말 시비가 걸리니까. 네. 근데 아무튼 이 국민들은 안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꾸 저런 말씀을 하시고 저렇게 대처하는 걸 보고 불안해한 거 틀림이 없습니다. 불안해하는 불안하죠. 거. 그리고 내가 누차 말씀드리면 그런 건 협상이에요. 협상. 설사 미국에게 개인적으로 통화를 해서라도 해서 통화하는 중에 선제 공격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지 않으니까 내가 최대한 중국을 어떻게 설득하고 나름대로 해볼 테니까 나도 독자 제재를 해보고 해볼 테니까 트럼프 대통령 좀 이렇게 해주시오라고 둘이 지도자끼리 통화하면서 이 얘기할 일이지 이 얘기하면은 그 협상할 일이지 공개적으로 이 얘기하면은 김정은이가 얼마나 우리를 더 우습게 보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 트럼프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북핵과 미사일이 북한을 더욱더 고립시킬 거다. 그리고 이런 북한 도발 행위가 한국, 미국 전 세계를 갖다가 중대한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요 말만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당사자하고 통화할 때 대놓고 당신 그 선제 타격을 하면 안 된다 이래야지. 그것은 말 한마디 못하고 국민을 상대로는 미국을 비판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북한이 사고 쳤는데 왜 미국을 비판해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뭐 요즘 요번에는 뉴스에 많이 안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연차 쓴다고 휴가 가는 상황 아니었어요? 근데 휴가 갈 때 이미 그 뭐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알고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종편 그 채널 A 단독 그 뉴스를 제가 봤어요. 네. 그러니까 하루 전에 그 정찰기 세 종류가 갑자기 떴대요. 그러니까 이미 전파 그 신호로 탐지를 해가지고 이미 움직이고 있다. 네. 움직이고 있어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전날 일본은 다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에서 정부발 보도를 해가지고 일본 언론들이 다 하루 전날 보도를 했어요. 화요일날 사실상 보도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정부도 알고 있었다는 거 우리 국민한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가를 냈다고 하니까 시기가 또 그때 뭐 여름 중간가 언제 가셨을 때 뭐 트럼프하고 통화도 안 하고 뭐 더 도발하고 그랬을 때인데 이번에도 좀 그랬는데 그 소리는 뭐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시기적으로 네. 우리가 하여튼 일본보다 대응을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적으로 늦지 않습니까? 아니 소장님, 그렇지 않아요. 맞죠. 만약에 시간적으로 늦잖아요. 예상이 됐다면은 본인이 휴가를 취소하고 연가를 취소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도 네. 북한에 이번에 도발하느냐 안 하느냐가 네. 앞으로 대북 프로세서 저희 자기들은 평화 프로세서에서 운전석을 주도하잖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일인데 그렇게 중요한 일 같으면 휴가가 그게 뭔 대수예요? 네. 뭐 연차 다 쓰는 사람한테 무슨 1,000만 원인가 네, 보너스 준다면서요? 준다고 하는데 왜 연차 다 쓰는데 그리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한 사람들이 실제로 이게 북한이 쏘니까 새벽에 NSC를 열었단 말이에요. 열었죠. 그럼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휴가도 미루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뭔 이야기를 할 건가를 면밀하게 조율을 해서 정확하게 정제된 워딩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한 걸 보면 정제된 워딩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평소에 이 사람들이 우려하는 청와대의 안보적 시각에 대한 발언을 그대로 확인시켜 줬단 말입니다. 저도 이 화요일 날 뉴스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금 쏘는 게 임박하다고 뉴스 브리핑에 1분으로 그걸 뉴스로 했어요. 그걸 수요일 날 쐈어요. 근데 청와대가 그걸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럼 알고도 그렇게 했네요. 우리나라 안보 문제를 말이죠. 연차에 밀렸습니다. 운전대 잡고 계신지. 네, 운전 아니 운전은 잘하고 운전 미숙인가요? 운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쨌거나 이 북한 도발에 따른 우리나라 안보 문제가 다시 한번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계속해서 나올 얘기니까 또 다음에 할 수 있다면 하기로 하고요. 워낙 중요한 문제죠. 네. 다음에 뭐 또 경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니죠. 저기 그쪽 우리나라 경제 네. 또 다른 나라 경제 얘기하신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소득 주도 정책, 네.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특히 공공 부분에 있어서의 비정규직 제로, 그다음에 그 최저임금은 뭐 급격한 상승,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그냥도 아니고 외국의 학자도 아니고 OECD 그 사무국의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네. 이거 문제다. 대한민국이 내년에 성장은 뭐 3% 내외를 할 수 있다라고 어쩌고 하지만은 아무튼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리고 또 IMF 국제통화기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한국 경제에 한국 정부에다 경고를 줬어요. 아, 뭐라고요? 노동 개혁을 빨리 해라. 너무나 이렇게 지금 노동 개혁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고 네. 이렇게 가다 보면은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고 실질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고 성장이 안 되면 분배가 안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의미에서 그 경고를 세계 경제기구 IMF하고 OECD의 국가에서 우리한테 지금 했는데 정부에서 계속 내년에 잘 된다고 지금 저기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황수사님 또 자, 안보에 며칠 전에 그 한국은행이 금리를 1.25에서 기준금리를 1.5로 올렸죠. 6년 반 만에 인상을 했지요. 그리고 지금 환율이 1080원 근처에서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70원대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가 1420조를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금리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상황에서 미국이 연준 의장을 바꿨지만은 내년까지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릴 거라는 거는 연준 의장인 개인의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확실시 되고 있어요. 네. 자, 불과 4년 전에 금리가 2.25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1.5로 올라갔으면 네. 그때보다 지금 더 올라가야 돼요, 한참. 그러면 금리가 적어도 제가 볼 때 앞으로 1.25 정도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1% 올라가게 되면 14조가 더 들어간다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 원리금을 부담해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대기업들이 1080원 이하로 떨어지면 수출하면 적자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환율이. 아,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저렇게 원화절상이 되어 가고 있으면 결국은 수출 기업들은 피해를 보고 이 수입품은 싸가져가지고 또 해외 여행은 싼 가격으로 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이게 지금 환율 정상이 달러만 되는 게 아니라 엔화에 대해서도 우리가요, 네. 7%인가 올랐고 위안화에도 6%인가 올랐어요. 달러는 올해 들어서 11%. 그러니까 이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서 한마디로 수출을 하면 적자를 보는 현상이 지금 곧 눈앞에 임박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노동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대자동차가요, 얼마 전에 공장을 이틀 동안 쉬었는데 엑센트가 안 팔리고 코나라는 새로운 새 차, 컴팩트 예. SUV가 잘 팔려서 이 라인을 조 라인으로 바꾸려니까 우리 허가 안 받고 못 바꾼다. 노동 인원을 더 추가적으로 배치해라. 그 다음에 우리 복지를 더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요, 쇠사슬에 몸을 묶고 이걸 세웠다는 거예요. 그쵸. 공장이. 네. 근데 그걸 주도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해직된 사람이 현대자동차 노조에 이런 부분에서 담당을 하고 아직도 있대요. 하고 있다는 노조의 거예요? 간부로. 그러니까 회사가 해직시킨 사람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엊그제는 또 건설노조가 마포대교 앞을 퇴근 시간에 그냥 길바닥을 썰어버렸지 않습니까? 아, 정말. 그래서 뭐 차가 뭐 밤에 8시, 9시까지 주차장이었다는데 네. 사법 처리하겠다고 경찰이 이야기하지만은, 자, 그 사람들 몇 명을 기소했다 칩시다. 또 민노총이 또 이렇게 하면요, 지금 그동안에 불법도 전부 특사해주겠다고 제주 강정기지, 용산기지 뭐 이러는 마당에 이거 뭐 다 풀어주겠죠. 그래서 노동개혁을 해야 될 시점에 노동개혁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노동자 천국이 되어가고 있어서 이게 정말로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했을 때 대통령의 눈에 밟힌다고 하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OECD나 IMF에서 이렇게 보는 게 문재인 정부가 너무 친노동 정책, 치우친다는 거예요, 치우쳐. 그 다음에 특히 또 친노조 정책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서, 그리고 또 정책 기조가 좀 잘못된 정책 기조. 지금 이제 뭐 혁신 성장이라고 계속 말 바꾸게 하려고 지금 하고 한다 안 해요. 왜냐면은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워낙 내놨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득 주도 성장을 이 기조를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지금 일자리 최저임금을
소득을 높여주겠다고 하니까 세금으로 주겠다고 예산지금 4조 편성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급히 상승시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그거 안 된다라고 그 경고를 해준 거예요. OECD 사무국에서 경제 전망 보고서로 일테면은. 그래서 잘못된 이 경제 정책 중에 여러 가지 중에서도 특히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서 노동계획을 확실하게 좀 해라. 그리고 너무 친노동 정책, 친노조 정책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함의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경고죠. 네. 아 근데 진짜 이번에 일어난 노동계 그 보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코나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파업을 하면서 거기다가 쇠사슬을 묶고 그 마포대교 사실 막혀 있었잖아요. 1시간 동안. 근데 아시겠지만은 차 한 번 막히면은 차 안에 있는 사람 진짜 머리가 미쳐버리죠. 네. 그걸 1시간을 막고 있었으니 이게 아무리 해도 정도가 있는 건데 너무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양대 노동 지침을 갖다가 계획을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근로 조건 변경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와 교섭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빼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얼마 전에 노동부 장관이 이 사람도 노동운동자 출신이죠. 출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노조, 그걸 노조 갖다가 이제 사실은 빼버렸지 않습니까? 폐기시킨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사실상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이 틀들이 다 제거돼 버렸어요. 거의 노동자의 목소리만 나오고 있는 거지. 사용자는 지금 재계는 네. 목소리를 죽이고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하도 이렇게 그거에서 박용만 네. 대한상의의장이 얼마 전에 회장이 한번 들고 받았지요. 네, 재계를 받았죠. 대표해서. 예. 근데 이렇게 해도 예. 정말 끝을 알 수 없게 노동자 아니, 근데- 중심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그 노동자 중심이라는 지금 나오는 노조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 노동자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기업 정규직 흔히 말하는 그 보수 야당에서 얘기하고 저도 그 일부에 동의를 합니다. 기종 노조, 그다음에 강경 노조, 네. 그다음에 정치 노조 여기에 딱 이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다 이익을 대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백 800만 원 봉급 노동 그 근로자들 중에서 네. 정말 제대로 일하고 노동자하고 또 비정규직 그 800만 명인가요? 뭐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분들을 대변하는 그런 노조의 그 중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런 거고 이런 부분에서 오직 했으면은 문재인 정부하고 같이 문재인 정부 내 정부 인사들이 지금 다 OECD, IMF처럼 경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조윤재 주미대사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김광두 그 박사 교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줄푸세 했다가 이번에 문재인 캠프로 갔던 분 아직까지 어디 자리 못 나가고 계십니다만은 김광두 박사 그 교수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정규직화가 이렇게 가고 속도 위반이 이건 너무 심하다. 네. 이를테면은 조윤재 주미대사도 그분도 원래 뭐 한국은행 총재는 어디 갈 줄 알았더니 갑자기 미국 대사로 내보내니까 좀 열받았는지 몰라도 좀 농담입니다만 진반 농반이에요 사실. 근데 자기들 문재인 정부의 그 개국 공신들이 지금 다 이 경제 정책이 너무 급속한 친노조 친노동 정책을 갖다가 비판하고 있는데 고쳐야죠. 근데 계속 가고 있잖아요 지금. 예산 내놓으라고 하고. 아니 다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지금 국회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 지금 야당에서 깎은다고 합니다. 제가 깎았으라고 저는 보는데 보십시오. 어떻게 민간 기업의 임금을 갖다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보조해 줍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세계 유례 없는 그 뭐랄까요 정책이라고 할까요? 일단 세계 최초의 정책이죠.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뭐 감당이 안 돼서 결국 뭐 세금으로 보조해주겠다고 하는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올라가는데 영세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준다고 하니까 또 기분 좋은 것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최저임금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보느냐, 기업에 보면 각종 복지라든지 네. 삼여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네. 연봉 4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기본급만 놓고 보면 그렇죠. 최저임금 근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노조는 그 연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저임금이 지금 7,530원인가 내년에 되면 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마 한 달에 160만 원, 70만 원이 돼야
최저임금이 될 거예요. 그러면 보통 근로자들이 그 기본급은 그 정도에다가 또 더 나아가서 상여금, 뭐 복지 수당, 뭐 어쩐 수당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200 뭐 한 4, 50만 원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른 것까지 보태면 1년에 연봉 4천이 되는데 이렇게 보면 기업들이 이게 최저임금을 우리가 흔히 하면 이 뭐 식당이나 그다음에 편의점의 알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기업에 있는 정규 직원들 같은 경우나 비정규직 직원 같은 경우에도 최저임금 적용이 대상이 되면서 기본급만 가지고 보게 되면 기업들에도 치명타를 입힐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박용만 대한상의회 회장이 국회를 막 걸어다니면서 이거 막아야 된다 하는데 요즘 재계는 전부 잡아갈까봐 겁이 나서 목소리도 내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우리 황장수 TV의 이 추억의 뉴스통만 제대로 봐도 청와대 참모들이 안보 문제하고 경제 문제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텐데 다 눈 안 보고 눈 감고 귀 막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보기는 볼 건데 저것들이 오늘은 무슨 악담을 해대나 보고 어떻게 손을 좀 볼 방법이 없나 요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네, 경제 문제는 앞으로 또 악화가 될 거로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또 말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요즘에 최근 나오는 거 보니까 안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국정원에 대한 개혁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안보 문제도 직결되고 이제 이 정부의 적폐청산 네. 이거하고도 직결됩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국정원한테 간첩 잡는 수사권을 폐지하자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 국정원법 개정안이 지금 연내 해주라고 지금 국회에 간첩을 상정되어 있는 게 간첩 잡지 말라고요? 간첩 수사권을 폐지하는 거예요. 모든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어디서 간첩을 잡겠다라고 그거라도 규정해야 되잖아요. 일반 형법에 그거 있습니까? 간첩죄 잡는 게? 근데 국정원의 원래 목적이 간첩 잡는 거 아니었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 특히 이제 남북에 지금 우리 적성국가하고 대치되어 있는 남북 상황 속에서의 적들의 움직임과 적들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지금 이제 또 세상이 바뀌어서 각종 과학기술 정보라든지 또 외국의 많은 정보들 이렇게 수입하는 그런 기본 목적인데 가장 기본은 간첩 잡는 거죠. 근데 그걸 없앤다고 하면 국정원이 왜 존재합니까? 왜 존재합니까? 소장님. 그러니까 네. 지금 국정원이 두려운 사람은 딱 한 종류밖에 없지요. 어디? 빨갱이. 아하. 저 빨갱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 네. 말을 해야 돼요. 국정원이 싫고 막 미워 죽겠고 이런 사람들은 빨갱이밖에 없어요. 옛날처럼 국정원이 민간인을 잡아갑니까? 정치 사찰을 해가지고 장난을 칩니까? 이번에 국정원이 잘못된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댓글을 열심히 달아서 찌질하게 사이버 공작을 했다. 뭐 보수단체들한테 푼돈 줬다. 하나는 특수활동비 국정원이 대통령이나 이렇게 상납을 했거나 좀 일부 뭐 인마이 포겟을 했다. 네. 이건데요. 그러면 국정원이 투명하고 부패하지 않게 만들고 정치하고 관련해서 쓸데없는 일을 못하도록 국정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키워주면서 대공기능을 강화하면 끝날 일인데 네. 자 한번 보세요. 특수활동비와 그 다음에 댓글은 대공수사권하고 아무 관계없는 문제잖아요. 네. 대공수사권을 발휘를 하다가 간첩이라고 멀쩡한 사람을 패가 죽였습니까?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국가 변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범에 대한 정보도 입수하지 마라. 그 다음에 대공 정보도 입수하지 말아요. 이제 이석기 같은 사람은 못 잡아요. 북한에 대한 정보만 입수해라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가 북한에 스파이를 보내갖고 활동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럼 북한이 남쪽에 스파이를 보내가 막 조직을 하고 뭐 RO를 만들고 이런 반국가 단체를 만드는 부분은 정보도 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대외 안보정보원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내 거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북한과 해외에 관한 정보만 이렇게 입수해라. 이제 미국을 상대로 정보 수집을 하려는 것 같아요. 북한이 아니라. 아하. 자, 이렇게 국정원을 만든다면 왜 그러는가 이유가 있어야 되죠. 왜 대공기능을 폐지하는가 이유를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고 지금 잔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하고 댓글만 가지고 난리를 치놓고는 느닷없이 방향은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없어요. 그 누가 없어요? 국정원 계획위원회 간답니다. 그 계획위원회 위원장이요. 남한보다 북한이 해방 이후에 역사적 한반도에서 정통성이 더 있다고 말한 성공회 대학 교수 아닙니까? 자, 그런 사람이 국정원 계획위원장이 돼가지고 서버 다 뒤져가지고 뭐 돈이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그러는데
정말로 북한에 돈을 준다고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 거는 노무현 정권에서 김만복 원장 밑에서 아프간에 인질 석방한다고 3천만 불 갖고 가가 1,000만 불 이상 북한에 줬다라는 지금 정언들이 몇 군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갖다가 뒤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잡아야지 왜 대공수사권을 합니까? 그러니까 대공수사권하고 관계없이 국정원 뒤져서 이 국정원은 부패하고 썩은 기관이고 정치 개입하고 장난치는 놈들이다라 해서 국정원을 거의 이미지를 추락시켜 놓고는 목적은 대공수사권을 빼려고 처음부터 각이 짜여 있었던 거죠.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빼면 그 말이 됩니까? 그러게 그렇게 말이 안 폐지한다잖아요. 되죠. 그러니까 국정원의 흑역사가 있어요. 간첩을 조작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갖다가 뭐 제일동포 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 이런 흑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대공 사건에 있어서의 조작 사건 그런 것은 과거 옛날에 권위주의 군사 정권 독재 정권들이 했던 건데 그때는 뭐 국정원만 그랬어요. 검찰도 뭐 잡아가 그러니까. 그러고 경찰도 잡아가 뭐 패다가 죽이고 뭐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국내 정치 개입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하지 않도록 그 관련된 법 조항만 고치면 되지. 네. 왜 대공 간첩 잡는 수사권까지 모든 국정원에 있는 모든 수사권을 폐지해 버린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아 이런 걸 그 좋아하는 공론위원회인가요? 공론조사위원회. 공론화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이런 걸 한번 해봤으면 쓰겠어요. 이런 건 왜 안 합니까? 공론화 조사에 그렇게 하려면은 이런 데다 예산을 써야죠.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그 유시간 말로 교각사루라고 교각사루. 정치적으로 따로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소뿔 잡으려다가 소 죽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이러다가 참 걱정됩니다. 걱정. 근데 그런 법을 통과시키면 왜 그러는가 설명이라도 해야 돼요. 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이 없어져야 되는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빨갱이니까 이거 지금 없애려고 하는 실권을 잡은 사람들이 우리는 빨갱이니까 국정원이 우리를 갖다가 과거에 잡았고 지금도 잡을까봐 아예 대공수사권을 없애자라고 국민들이 인식해도 무방하다는 건지 왜 없었는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되고 덧붙여서 간첩과 스파이는 그러면은 국정원에서 안 잡으면 어디서 잡는 것인가? 그럼 우리나라 앞으로 안 잡는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나라의 어느 산업 스파이든 북한의 간첩이든 아무도 안 잡아요? 네. 예? 어디서 잡는다라는 다른 대신 할 수 있는 수사 기관이라도 명시를 하든지 네. 그 법을 갖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변호사니까 좀 말씀 좀 해보세요. 그 법률적 접근을 통해서. 아니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목적을 폐지한다고 하면 그 기관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한국당에서는 국정원 무력화 안보 맹공이라고 하는데 글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과돼서는 안 되죠. 이제 타협안을 잘 내서 아무튼 국내 정치 개입하지 못하도록 네. 그다음에 간첩 조작하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을 법제화시켜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국정원 계획위원회가요 다음 정권에는 불법으로 국정원 서버를 들여다보고 국정원을 해체하려고 오다를 받고 장난을 친 부분에서 전부 처벌받을 거예요. 네, 100% 장담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뭐 잠깐 국내 정치 얘기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됩니까? 시간이 안 되면 다음 2부에서 이어지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